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추천을 받아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텐데 지금 궁금하신 종목 많으실 겁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21포인트대입니다. 일단은 1.65%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2010포인트대에서 2020포인트대까지는 올라왔는데 낙폭이 33포인트 여전히 적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정리해보면 2036부터 쭉 빠져내려와서 2015까지 빠졌고요. 2015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2020포인트대까지는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적습니다. 419억 원, 기관은 1978억 원 사고요. 오늘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수 많이 들어옵니다. 연계금 475억 원 사고요. 투시는 273억 원 팔고 오늘 개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272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0선 아래입니다. 아직까지는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급락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664부터 655까지 빠지고요. 655 저점 찍고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659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도 비슷합니다. 기관 외국인은 사고 개인은 대량 매도, 기관은 1896억 원 매수 주체도 같습니다. 금융투자 연계금, 투시는 팝니다. 외국인은 180억 원, 소량 매수는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원달러 환율은 1120원 20전 지금 변동 없이 보합권까지 다시 이동한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봅니다. 유안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어닝 쇼크에 대한 공포가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낙폭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히나 이제 코스피 상장사 4분기 실적이 눈높이가 굉장히 크게 낮아지면서 실적 쇼크로 인한 지수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도 더해지며 아무래도 장 후반에 좁혀드렸던 그런 하락세가 다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일본 등 선진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1%대 하락에 그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이제 선방을 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지면서 배당락을 앞두고 이제 유입되는 배당 매수세가 지수 급락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27일 배당락을 앞두고 외인과 기관의 이제 집중적인 순매수가 코스피, 코스닥 양쪽 모두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은 굉장히 개인의 이제 팔자 기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약세 업종으로는 기계업, 의료 정밀업, 운수 장비업이 보이고 강세 업종으로는 의약품업에서 다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동반 매수 코스피 동일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만이 팔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 업종으로는 컴퓨터 서비스업, 방송 서비스업, 이제 금융업 쪽이 보이며 강세 업종으로는 유통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 증시 변동성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내일이는 이제 배당락을 앞두고 배당 중심 업종으로 매수세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오후장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오후장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배당과 함께해서 이제 금융 쪽으로 오렌지 라이프 저는 이제 오후장 종목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렌지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이제 금융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 또 내년 초반에는 신한과의 합병 후 이제 기존 사장을 유치함으로써 신한 자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신한의 지배 구조의 리스크를 낮추면서
높아지면서 편입승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한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내 1위 금융 지주사가 올라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신저가 매수 가격도가 매수 가격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오렌지 라이프가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내후년부터 곧 적용되는 신회계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타세 대비해서 기업 안정성이 높게 평가된다라는 부분 또한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렌지 라이프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스코리아 김태성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또 신중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신 소장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디딤입니다. 자, 디딤돌이 생각나죠? 디딤은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 및 식자재 유통 사업에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딤은 지금 미스터 피자 아시죠? 미스터 피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바깥 스테이터만 있었으면은 괜찮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으로 끝났죠.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외식 프랜차이즈 주가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이제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디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외식업에서 상장을 했는데 이 기업은 직상장한 게 아니라 지금 2017년까지의 차트를 보면 코스닥에 직상장하지 않았고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디딤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었습니다. MP그룹 해마로푸드 서비스에 이어서 세 번째 외식 상장 업체고요. 해마로푸드 서비스는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가 골목골목마다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이런 버거킹 이런 메이저 프랜차이즈에 대항해서 어떤 저가와 그리고 굉장히 임대료가 싼 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요. 디딤도 이제 해마로푸드 서비스와 함께 조그맣게 주식시장에서는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외식업종에서 이 두 종목만 있다는 거 사실 굉장히 유니크하죠. 왜냐하면 외식업종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몇 개 종목이 없으니까요. MP가 지금 나갔거든요. MP그룹이 미스터 피자. 그리고 백정원 씨가 더본코리아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성공을 한다면 해마로푸드 서비스 디딤 그리고 더본코리아까지 이제는 외식도 외식업 주가도 업종도 좀 얘기거리가 될 만한 사이즈가 나오겠죠. 디딤은 미리 상장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한식, 일식 등 식당 전문 업체 중에서는 첫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MP그룹은 피자였고요. 해마로푸드 서비스도 맘스터치, 그 다음에 뒤에 또 피자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 피자, 햄버거 이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식, 일식 이쪽은 디딤이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상장된 업체 중에 한식 일식을 운영하는 업체는 처음이고요. 2008년에 662 전문 브랜드 마포 갈매기를 런칭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저렴한 가격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술집 거리에 가보면 마포 갈매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식자재 유통을 같이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보통 본사에서 식자재들을 납품을 다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기업으로 다 자연스럽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억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중대형급 식당도 런칭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백제원, 한라담, 도쿄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한식당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화점
뭐 강남 신세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연안식당이라고 꼬막 비빔밥을 팝업 스토어로 팔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밴댕이 꼬막 멍게 비빔밥 등을 개발한 연안식당인데 이게 그 강남권 일대로 굉장히 지금 지점수를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포갈매기는 이제 그 저가형으로 나가고 그다음 백제현, 한라당, 도쿄 하나 조금 고급스러운 부분 그리고 이제 완전 해산물 위주의 식단, 연안식당까지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괜찮은 활약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도 이런 활약에 힘입어서 주식시장에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고 지금은 이격 조정을 하고 충분히 하고 다시금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에 위치를 했습니다. 손절가는 2,800원,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입니다. 오늘 현재 10.49% 상승을 하고 있고요. 스테인리스 소재를 가공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최근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한다는 어떤 그 과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티플렉스가 남북 경협 테마로 얽히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판문역, 서울역에서 판문역으로 임시 열차를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판문역에서 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나중에 이제 열차가 어디까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뭐 인프라 사업도 되고 뭐 도로 교량도 깔고 이러겠는데 이 광물자원공사가 하는 일은 광물자원을 개발을 하는 일이죠. 북한에 이제 매장돼 있는 그 광물 매장량이 상당하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있죠. 물론 그동안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상 개발을 못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발될 거다. 물론 이게 되게 먼 미래의 얘기일 수가 있어요. 먼 미래의 얘기를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뭐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가에 굉장히 급등락을 가져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가 거론되면 움직이는 것이 일단 팩트입니다. 그래서 정촌광산 쪽이 있어요. 정촌광산의 사업 재개를 하고요. 여기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 신경제지도를 사업을 하는데 단천 지역의 광산 개발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티플렉스가 스테인리스 소재를 가공을 하고 여러 가지 광물을 다 납품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지금 급등락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2018년에 굉장히 그런 흐름들이 강했어요. 한 번씩 계속 주고받았죠. 5월 달에 강하게 올랐다가 바로 6월 달에 급락을 하고 9월 달에 다시 올라갔다가 또 10월 달에 급락을 하고 지금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이 심해요. 근데 오르락이 내리락 심한 가운데서도 보면은 밑에 20개월 선에서는 항상 지지를 하는 모습, 뭔가 세력이 관리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20개월 선에 가까워서 이격이 줄어들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또 위에서 때려 맞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때려 맞은 다음에 다시 밑에서 반등하는 부분이라 위로 한번 또 이 소식에 의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손절가 2,800원, 목표가 4,5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한방직입니다. 대한방직이 오랜만에 20개월 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어요. 지금 2017년 이후에. 대한방직은 그 면사, 화섬사, 면 방직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수출입, 부동산 매매 뭐 이런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 유럽 최대 작업복 직물업체 클로프만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작업복은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작업이냐면 조선화학 등 고위험 직군, 기업용 특수 작업복 시장 이쪽을 진출하기 위해서 클로프만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방직이 그동안 어떤 그 면섬유 굉장히 싸구려 옷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만들었다면 이제는 약간 고급 소재, 특수 작업복 이런 쪽에 진출을 했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과 패턴을 입힌 프리미엄 퀄리티 원단 레인보우 제품을 출시했다. 그래서 대한방직이 어떤 섬유 산업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면서 조금 더 예전보다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게 본업에서 변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대한방직이 가진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커서 자산주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고 주가가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20개월 선 위에 일단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일수만 만약에 20개월 선 위에 지켜낸다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2018년도 들어서 4월 달에도 그렇죠? 한번 24%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정확히 20개월 선의 머리를 딱 박고 그냥 4%로 급락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도 시도를 했어요. 또 고가상으로 39%나 급등을 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20개월선이 얼마나 강력한 매물대인가를 두 번을 실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드디어 12월 달에 위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있는 게 두 번을 실패를 했는데 위에 뚫고 올라갔다. 그냥 일단은 20개월선 이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가야 여기서 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착이 성공한다면 일단은 굉장히 성공적인 2018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내면 2019년에 어떤 그 다른 기술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손절가 14,000원으로 짧게 잡고요.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은 최근에 뭐 관심이 많죠. 그 정부에서도 이제 고용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고용을 하는 사람, 그 고용을 원하는 사람도 지금 사람인 HR이라던가 이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직 정보를 읽고 있을 겁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일자리 및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다. 이런 정책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인 HR이 최근에 계속 단가 인상을 하고 있어요. 단가 인상을 하고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모바일 이용료를 평균 50%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이 어쨌든 뭐 음식료 업종은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고 사람인 HR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좋겠죠. 똑같이 판매량이 똑같더라도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P 곱하기 Q에서 전체 량이 판매 가격 플러스 양이 곱하기 양이 늘겠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인 HR은 유료 서비스의 가격을 늘리고 있고 유료 서비스 그 대상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채용 공고 추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아바타 서치라고 해서 구직자 정보를 분석한 후 최적의 구인 공고를 매칭해주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고 사실 뭐 챗봇이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은행 상담원도 이제 거치지 않고 24시간 채팅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시대인데 보시면 아직 조금 초창기라 좀 어색하긴 합니다. 아직 학습이 덜 돼서 조금 띄어쓰기나 이런 거를 잘못하면 애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 나중에는 훨씬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들도 도입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이런 고용 확대로 가기 때문에 사람인 HR을 비롯해서 이런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주가는 2018년에 사실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2017년에 조금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2018년 연초부터 흘러내렸고 지난달에 한번 드디어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36.67%로 때리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이번 연도 내내 어떻게 보면 20개월선을 두들기다가 거의 그치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 2만 원 그리고 20개월선 여기를 뚫어내야 됩니다. 여기를 뚫어내야 일단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데 이 부분을 뚫어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용평 리조트가 사실 생각보다 지금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용평 리조트가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와서 겨울 시즌이니까 한 번은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좀 여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5월 달에 이 여름에 상승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용평 리조트가 이제 스키장에 워낙에 각인이 돼서 그런데 다른 리조트 사업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용 리조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 편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5월달, 6월달에 상승했다가 겨울철에 졌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아예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가장 그 대표적인 스키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원, 휘닉스, 평창, 알펜시아, 베어스타운 이거 4개랑 용평 리조트까지 끼어서 보통 5대 스키장 운영업체라고 부릅니다. 올해 11월 23일 오전 11시에 공식 오픈을 했고요. 오픈을 할 당시에 이제 스키어들이 굉장히 많이 갔고요. 핑크 슬로프 1개면 옐로 리프트를 그때 우선 개방을 했는데 슬로프를 총 28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프트는 총 14기. 그리고 동양 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퀴츠비엘에서 열린 2018 월드스키 어워즈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데힐 올림픽 빌리지 2차 콘도 이게 하반기 이후 착공 예정이고요. 신규 분양 프로젝트 관계부처 인허가가 11월 달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베르데힐 올림픽 빌리지 2차 콘도가 늦어진다고 한 이유가 이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때문에 미뤄졌고
평창올림픽 때문에 미뤄진 뒤에도 계속 연기가 되었다가 11월에 인허가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허가가 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콘도 사업도 스키장에다가 이제 플러스 새로운 캐시카우로 콘도가 완성이 된다면 여러 가지 콘도 사업들로 부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한 번쯤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8,000원대라는 게 사실 붕괴되면 좀 힘들었었는데 2016년 5월 달에 8,000원대에서 계속 지지를 하다 급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000원대가 2018년도에도 사실 지켜지려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지금 한 단계 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8,000원대를 단기 목표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갖고 온 만원대 이게 2차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500원. 더 이상 여기서 내려가면 좀 더 하락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손절가 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김태성 팀장의 준비된 종목들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저도 이제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오롱 티슈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가 대내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11월부터 시판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사실 이제 기술 수출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실패가 됐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일본 업체로부터 이제 기술 수출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11월 임상 3.3에 대한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2022년이 되게 되면 미국에서도 이 인보사가 시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이 이 기업을 보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 이제 19년도 1월이 되면 제약바이오주도 이제 그 중에서 임상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JP모건 컨퍼런스라는 대형 호재성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고 지금 코오롱 티슈진과 같이 임상이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6,6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는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7만 원까지도 저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제약 바이오주들은 있지만 코오롱 티슈진처럼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기업이 몇 개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장기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케미칼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화케미칼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기업이죠.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태양광주들이 굉장히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태양광 패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안 좋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이제 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간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동안 이제 무역 전쟁 분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태양광주들이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일단 중국이 가장 큰 매출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회복세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기술력도 물론이고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 또한 강하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케미칼 이제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초 들어서 약 1년 동안 굉장히 강하게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황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관점으로 봐도 되고 또 기관의 매수세에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이 거의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금투, 투신,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케미칼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내일 배당락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의 절반 혹은 내일 시가 혹은 내일 장중에 절반 정도 이렇게 평단 관리만 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케미칼 또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임주들 중에서 위메이드를 좀 가지고 갔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또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중국에서 이제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개선세로 돌아오고 있고 또 내년 출시되는 이 미래의 전설 모바일 버전이 앞으로 좀 흥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단기적 트레이딩 접근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만 원이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나는 그래도 위험이 있더라도 실적을 보고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5,000원까지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전 저점일 수 있는데요. 이제 2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 그러니까 손절선을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전자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이유를 여러 가지를 이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VMC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부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는 계속해서 부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부진했던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계속되었던 부진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이 가전제품의 4분기가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4분기 비수기에 따른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올 초에 과감하게 투자했던 전장사업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적자겠지만 앞으로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친환경차에 힘입어서 이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LG전자 4분기 비수기에 따른 조정 시 현재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종가 매수를 권해드리지만 연내 최저점이 58,8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75,000원 전고점을 좀 짧게 잡아가면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에 발맞추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이제 로봇 관련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조업 설비, 제조 공장에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현대차가 먼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지만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1차, 2차, 3차 벤더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 장기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경쟁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톱텍이라는 경쟁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톱텍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좋지 않고 내부적으로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것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RS 오토메이션 단기적으로도 지금 61선, 120선 돌파형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봐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이죠. 이제 10월 급락하기 직전 가격대인 1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10,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보다는 개인의 매수세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바스켓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선은 10,000원 딱 지켜주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까지 가격 전략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신일섭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코를 추천해 주신 바가 있는데 어땠습니까, 결과가? 네. 지금 그 상승 탄력을 비축하는 부분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이 고가상으로 3.89 주봉이죠. 3.89% 상승했고 종가상으로 1.06. 지금 그 지난주에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30.39% 올랐다가 10.13으로 밀리긴 했지만 2018년 3월 달에 가격 그 5,000원대 한번 찌르고 나왔어요. 찌르고 나왔는데 이번 주에 그 탄력을 유지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아직 그 수소 관련주가 살아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풍국주전 이게 지금 투자 경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점 이상 오르고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유니크 4.17% 오르죠. 미코 2.27% 오르죠. 그리고 S퓨얼셀 4.35% 오르죠. 지금 지수가 다 빠지고 있는데 수소 관련주는 다 플러스 2%에서 4%대 상승이거든요. 이거가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면 지금 뭐 얽혀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테마가 살아있는 게. 수소 경제가 그나마 가장 근거가 있고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동반해서 다시 다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다 틀려요, 분야가. 뭐 예를 들어 자회사가 뭐 수소차 관련주다. 아니면 현대차의 수소 관련 부품을 납품한다. 아니면 물밖에 안 나오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데 그게 나중에 자동차 연료 전지로 쓸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어쨌든 수소 글자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것들인데 지금 보면은 다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띠고 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반등을 하면 지금 오늘보다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에 들어간 이 대장주들이 그것이 풀렸을 때 다시 그 응집력이 폭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코는 지금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죠. 지금 용수철처럼 탄력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그 추천주죠. 단기 추천주인데 상승 탄력을 비축해놨기 때문에 폭발력을 지금 아직 몸에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코에 이어서 이번 주엔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볼까요? 예, 오늘은 T플렉스입니다. 네. T플렉스가 아까 전보다 지금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사실 뭐 장중에는 지금 더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월중에도 지금 2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 정도 마이너스인데 T플렉스 지금 10%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일단 아까 그 수소 테마가 살아있고 또 두 번째는 남북 경협이 뭐 이게 사실 그때 초반에 완전히 둘이 악수하는 그 장면에서 너무 반짝여서 확 불꽃이 확 터졌어요. 그게 그때가 가장 최고인 거는 사실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고 주식시장에서도 다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여러 가지 좀 흩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는 철도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나오면 그 소식하고 가장 근접한 그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남북경협 처음 나올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걸려있는 문어발식으로 문어다리에 걸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폭발적으로 처음에 가장 첫인상이 강할 때 빵 터지고 그때 소멸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소식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그 뉴스에 가장 근접한 행위를 하거나 근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위주로 골라서 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일단 철도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관련해서 철도를 타고 뭐 광산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런 테마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T플렉스로 한번 소식이 조금 이 위주로 연관된 소식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플렉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은 상하 프론테크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일단 지난 목요일 상하 프론테크를 말씀드린 이후에 매수가 기준으로 6% 정도 상승을 했지만 시장 여파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매수가 그때 당시 추천드렸던 매수가 이제 기준에 좀 부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규 매수도 괜찮고요. 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권에서 매도를 못 하셔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최근에 상승한 것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자회사 상하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인프라코 1차 벤더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의 실적이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상하기업 자회사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하 프론테크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주로서의 위험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신규 매수도 괜찮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16,000원대가 단기적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또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사실 이렇게 연말이 되고 내일이 또 배당락이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저도 좀 어렵죠. 불안하긴 하고 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을 따라 붙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하방 압력을 그동안에 받았다가 다시금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지고 온 5종목 중에서는 RS 오토메이션이 아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금 매수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시장은 이 테마주를 따라가면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손절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매수 타점이 11,300원인데 제가 손절선을 10,000원을 좀 정해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차라리 손절선이 좀 짧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선은 10,000원으로 짧게 제시드리지만 만약에 반등할 때에는 충분히 1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17,000원까지도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단기적 접근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바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1주에서 2주 정도 좀 보유해보자라는 컨셉이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급락 시장인데다가 배당락까지 겹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해서 굉장히 손절가를 짧게 잡긴 했는데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보셔라라고 부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오늘은 LG생활건강을 꼽았는데요. 예. 사실 지금 아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사실 강한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 방어력이요. 공격력은 없더라도 보험업종 재미가 없죠. 근데 내리진 않아요. 그리고 식품주에서 KTNG나 뭐 이런 것들, 롯데칠성, LG생활건강 뭐 상승폭도 적지만 하락폭도 적죠.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고 화장품주는 사실 중국 지금 소비 여력이 크지 않아서 왜냐하면 중국 소비주들 제가 100주 종목을 자주 보여드리지만 중국은 100주 종목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100주의 주가가 좋지 않은데 그 비싼 고량주를 안 먹는다면 다른 화장품 비싼 거 바를 확률도 없고 황금 반지 이런 거 살 확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화장품주가 안 좋은데 LG생활건강은 황금 3분할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활건강이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음료 사업, 화장품 사업, 그리고 이제 식품 사업 뭐 이렇게 생활용품 사업. 그래서 3분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거보다 그런 그 비중이 잘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어력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화장품이 타격을 입더라도 생활용품이라던가 지금 다른 쪽에서 만회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은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굉장히 방어력이 탁월하다. 오늘도 하락폭이 다른 그 주식에 비해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약간 방어력이 탁월한 것을 가지면서 버티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좀 어지럽기 때문에 잘 버티는 종목으로 기왕이면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특징주 LG생활건강 주셨고요. 그렇다면 김태성 팀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띄었던 한국전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10월 급락장에서부터 한국전력은 반대로 시장은 조정을 받지만 한국전력은 반대로 최근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사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기업 중에 하나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를 가져다 좀 붙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수혜로 앞으로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이기 때문에 저는 4분기 실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개선되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최근의 상승은 단지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전력도 그렇고 음식료 업종인데요. 지금 한국전력 지난주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서 일부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3만 원대까지도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국전력이 자꾸 가서 잡고 싶은데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 이 경기 방어주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 한국전력 오늘 관심 갖고 오늘부터 매수를 하자라기보다는 지금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으니 이 매도 물량의 끝을 좀 보고 차분히 우리도 분할 매수의 접근으로, 그러니까 계좌 포트 이제 해지의 개념이죠. 인버스의 개념으로 우리도 이제 경기 방어주를 한 종목 포트에 편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보내주셨고요. 다행히 지수 낙폭이 좀 줄고 있습니다. 코스피 203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왔고요. 코스닥도 지금 0.6%대까지 하락폭을 축소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887번님께서 필록스 13,750원에 비중 15%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보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필룩스는 사실 그 자동차의 조명과 실내에 사용하는 LED 모듈을 만드는 업체예요. 조명 업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주 매출처가 SL그룹, 현대차그룹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관련이 깊은 조명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필룩스의 자회사 라미나투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LED를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LED 조명도 하면서 바이오 사업을 같이 하겠다. 실적은 지금 사실 2015년도 2,000억 매출액이 나왔는데 2017년에 1,797억으로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2015년에 203억이었는데 89억으로 줄어들고, 지금 그 재무제표상으로는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사야 되는 시점이겠죠. 주가는 2018년 초에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아까 말한 라미나투스라는 지금 그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있다. 근데 카티 치료제라고,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가 이제 가장 뭐 두각이 섰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화학 항암 치료제라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오래 전에 계속 그 화학 항암 치료제 예전에 했던 방식, 그러면은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환자들 그 챙기다 보면은 머리털 다 빠지고 체중 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까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이 완전 피폐해지고 굉장히 마르죠. 그러니까 다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기 때문에 그렇게 독한 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정상적인 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표적으로 해서 때리는 거를 개발해서 이제 예전보다 나아졌다 했는데, 카티 치료제는 3세대예요. 면역 항암 치료제. 그거는 뭐냐면 표적 항암 치료제는 표적해서 그것만 죽이면 되는데, 문제는 내성이 생기면 뭐 듣질 않는다는 거. 근데 면역 항암 치료제는 환자 몸에 있는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 그 능력을 가진 T세포란 걸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강화시켜서 다시 주입을 하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스스로 이겨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그 뺐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는. 그래서 카티 치료제가 뜨고 있는데, 라미나투스가 그 기술을 갖고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먹혀서 나스닥에서 지금 프리 IPO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까지 갔기 때문에 필룩스가 그런 바이오 사업으로 전환돼서 대성공을 이루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정말 역사적인 상승을 2018년도에 기록을 했죠. 지금 연봉으로 보면 많이 내려갔지만 867.14%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지금 종가상으로 275.59니까 600%가 내려와 버렸어요. 엄청나죠. 근데 200%, 275% 이 수준도 지금 이 필룩스의 역사상 정말 새로운 그림을 차트에다 그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쪽 바이오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LED 사업도 포기를 안 했어요. 금호 HT, 이게 금호 전기에서 나온 회사인데 금호 HT도 대주주가 됐어요. 이 회사에. 금호 HT는 조명 회사예요. 이걸 인수하는 이유는 조명 사업도 포기 안 하고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이유라는 걸 밝혔거든요. 금호 HT의 차트를 보면 이것도 지금 주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룩스는 뭐냐면 잘 나가는 자회사 가지고 승부하는 회사예요. 그쵸? 필룩스가 가지고 있는 금호 HT라는 원래 본 사업으로 하던 조명 사업도 영토 확장에 나섰고 금호 HT 주가도 좋다. 그리고 라미나투스라는 바이오 쪽으로 새로 시작한 그 부분도 지금 나스닥에서 프리 IPO까지 진행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좋기 때문에 아까 재무제표가 조금 나쁘지만 주가가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2018년에 2015년부터 하락하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반등하기 때문에 이 그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그 이격 조정을 너무 많이 했죠. 물론 2018년 4월달까지 너무 많은 급등을 했어요. 그 테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후유증이 크게 남았는데 지금은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룩스가 대전환기력 2018년도가 어떤 그 사업 구조를 변화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그 부침이 심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2018년도가 매수할 시점이다. 근데 초반기에는 부담스러웠으니 지금이 오히려 매수하기에 좋다. 그리고 이분이 사신 건 13,000원이기 때문에 연말에 산 것과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3만 원대 샀다면 좀 굉장히 후유증을 심하게 겪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이시니까요. 필룩스가 이번 연도를 시점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들고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룩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6782번님께서 대한항공 37,000원에 비중 30% 지금 장기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 매도를 좀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김태균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냈기 때문에 아마 37,000원에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하루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좀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왜 올라왔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유가의 변동성 때문에 대한항공이 최근에 강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 초 기준으로 본다면 1배럴당 70달러까지 이제 올라왔던 유가가 10월 들어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1배럴당 50달러 이하로 지금 계속해서 낮춰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당연히 이제 단기간 안에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대한항공과 같이 항공주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주어지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유가 부분에서 이제 절약을 돼서 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결국엔 항공주들은 여행객이 많아야지만 앞으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여행객 수요가 둔화될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유가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반대로 대한항공은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속해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유가가 이제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가 금리를 잡기 위한 카드로서 저유가를 지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7년, 18년도 대비 반대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 이슈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저유가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과의 싸움만 이기실 수 있는 포지션만 있다라고 한다면 즉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가 가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또 매수가 기준으로도 저는 5에서 10% 정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약수익권까지 좀 볼 수 있는 구간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보유자분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고점에서 박스권 내 고점에서 비중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한 전 평당 관리보다는 현재 보유 비중, 보유 단가 그대로 가져가면서 매수가에서 매도 혹은 매수가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 수익권까지 한번 목표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과의 싸움에서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그래도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2028.76포인트 거래 마감 예상되고요. 1.28%대의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2036부터 2015까지 확 부러진 뒤에 어느 정도의 지금 낙폭 줄이는 움직임은 나옵니다. V자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반등이면 좋겠지만 낙폭 줄이는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지 않고 소폭씩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가 장 후반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팔던 투신까지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무려 632억 원이나 매수해줍니다. 개인은 4,074억 원 매도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낙폭 1% 안쪽으로 줄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폭이 5.94%,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을 그래도 지금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현대차도 낙폭 줄였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낙폭 많이 줄였고요. SK텔레콤, 포스코, 한국전력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낙폭이 오늘 최정점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대의 상승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낙폭 더 줄였습니다. 665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살펴보면 하루간의 흐름 보시다시피 거래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한 2시 30분경에 저점 찍고 확 지금 위로 올라오는 모습, 반등에 대한 조짐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장 후반의 흐름 괜찮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조체 보시면 외국인 여전히 사고 기관도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무려 3,170억 원. 금융투자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서 더 삽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신 모두 매수고요. 개인이 3,317억 원. 기관이 오늘 시장 살려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파란불이었는데 지금 다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 CJ ENM만 소폭 조정 정도입니다. 놀랍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디톡스 HLB 올라가는데 HLB 4%대 급등, 그리고 나머지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코롱티 시즌도 낙폭 많이 줄이면서 장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모든 분들이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전일 미국, 일본, 중국 증시가 워낙에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블랙 크리스마스는 맞았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하루 쉬는 바람에 완충작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미국 시장이 제가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올라갈 때는 정말 조금씩 힘들게 올라가지만 거기서 이제 떨어질 때, 스릴을 느낄 때 완전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조금 남았다고 했는데 다우 나스닥 S&P 500이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지면 이제는 강한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0개월선, 애플도 지금 거의 좀만 빠지면 60개월선이 근접하고 아마존닷컴 20개월선. 그리고 제가 그 IT가 무너졌을 때 반도체가 이미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바이오 제약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오버슈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거기서 오버슈팅에서 다 급락이 나왔잖아요. 암젠이 지금 위에서 급락이 나왔죠. 근데 20개월 선에 딱 맞았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전저점, 머크는 그 이전의 상승 채널로 다시 복귀하는 그 시점까지 왔고 지금 어쨌든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 지지선이 지금 거의 다 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오면 일단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차트도 여기서 이제 좀만 내려가면 60개월 선에 닿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오랜만에 닿는 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그 수급에서 계속 금융투자가 사고 연기금이 사는 거는 이건 다 허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졌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등은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계속 도와주지 않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중국 망과 기주모테주, 금사중국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차트가 다 깨졌습니다. 물론 차트의 신뢰도가 100%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주요 증시의 주요 종목이 다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블랙 얘기 들었고 청룡열차 떨어진다. 근데 청룡열차가 급격히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서 한참 돈다고 했죠. 그래서 한참 도는 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떨어지는 폭은 거의 이제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급격한 반등으로 그 내려갔던 거를 거꾸로 올라가는 청룡열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거를 역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낙폭이 스릴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스릴이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일단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태성 팀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산타랠리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좀 기다려왔는데 결국 기다렸던 산타랠리는 없었지만 전일장 한번 쉬어가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은 충격을 완화해서 오늘 시장 그나마 큰 낙폭을 좀 줄였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투신과 연기금에서 이 들어온 매수세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은 이제 기관 주체들 중에 가장 단기적인 성향이 짙은 금융투자가 또 오늘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내일 또 장 초반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락이 있는 날이고 내일 또 이 금융투자가 오늘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낙폭이 있고 난 이후에 뭐 6개월이든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그때 정말 하나 사서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좀 얻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저는 지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 계좌 관리를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또 그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까지 잘 보수적인 이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관망의 유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장 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장 후반에 어느 정도의 기관 매수세를 통해서 지수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들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스톡코리아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1.36% 빠지면서 2027.0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낙폭 줄여내 0.61%대까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665.73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전 올랐습니다. 소폭 오른 1125원 40전에 거래를 마감했네요. 자, 오늘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시장에 왔을 텐데 크리스마스 전날 엄청나게 미국 시장이 빠졌고 일본도 거의 5%를 빠졌죠.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의 특징은 요 근래 특징 일치합니다. 외국인하고요.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합니다. 특히 기관이 오늘 3,790억을 사는데요. 기금이 590억, 그 다음에 사모에서 1,000억을 사네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1,900억 삽니다. 프로그램 매수에서도 비차익에서 1,300억이 들어오네요. 정말 외국인들이 비차익까지 동원해서 시장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방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물론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그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몸부림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기서 미국이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그렇게 보지 못했죠. 과거 리만브러스 사태 뭐 이럴 때 한번 봤고 그 전에는 잘 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파른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폭락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바닥이 나올 거냐 아니면 추가 하락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 나와서 18,400 정도까지 언급했죠. 그럼 지금부터 한 3,000포인트는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건데 그 3,000포인트가 만약에 더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기관들이 더 방어할 수 있을까? 여기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꼭 3,000포인트가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자,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디딜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디디기 위해서는 지금 악재가 해소되거나 새로운 글로벌 호재가 시장에 나와야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글로벌 호재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때까지 호재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양적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추 감세안을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호재고 그 이후의 호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재가 해소되는 거. 지금 악재가 얼마나 많나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제롬 파월을 뭐 경질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시장에 나왔었고요. 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멕시코 장벽 때문에 셧다운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지 않는 한은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시장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이 셧다운은 과거에 미국 신용등급을 추락시켜서 미국이 패닉으로 오게까지 했었던 재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설마 셧다운 가능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해버렸죠. 쪽지 예산에. 그래서 일단 셧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죠. 26일이기 때문에 오늘 셧다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약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추가 하락을 멈추고 하반경 지수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셧다운에 대한 좋은 이슈가 시장에 나와야 한다. 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은 추가적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특히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가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사실 이거로 봐가지고는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했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씩 올린 게 다 가짜였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락은. 여기서 올려서 털고 올려서 털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올린 거가 두세 개나 나와야만이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셧다운 문제가 일시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추가 하락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위험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주봉 차트 상으로 보면 이평선으로 보면은 바닥이 안 보입니다. 바닥이 안 보이는 게 문제고요. 특히 올라오는 120주선을 너무 쉽게 붕괴시켰다라는 거. 특히 제가 지난번에 요 지점을 이렇게 요 모습을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요것을 요거를 지키 못할 거다. 그래서 120주선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내려왔죠. 그럼 일목균형표로 바닥은 어딜까요? 일목균형표로 바닥은요. 이 후행 스팬이 세 번째 바닥이 나오는 지점인데 그 자리가 2만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셧다운이 오늘 해결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트럼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끌어올리는 것도 트럼프, 내리는 것도 트럼프인데요. 이 트럼프의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 생각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 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시장이 너무 좋아서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본전 전까지는 계속 기회다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생각이 그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올렸으니 지금 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내려와도 내가 올린 거에 비해는 아직도 덜 내려왔으니까 아무 상관없을 거야. 이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됐을 때 60월선이 여기입니다. 이게 19,800인데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시장이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거기까지 밀어냈을 때 이제 우리는
걱정을 더 하겠지만 트럼프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반등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게 원점으로 주가가 회귀하면 거기서 반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하를 뚫고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열에 한 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미국 시장이 아직도 남아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유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아마 유가 제가 여기서 43불 언급 한번 해드렸는데 42불 50센트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이 유가를 제가 43불 말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내년도 2019년도 20불을 언급합니다. 20불이면 2016년도 2월 1일에 26불까지 갔던 건데 서부 텍사스 중진이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후행 스팬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반등 들어왔을 때 쉽지 않은데요 라고 했었죠. 근데 결국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는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가는 왜 볼까요? 유가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내려왔지만 그 발언에 의해서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밀리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미리 밀렸다는 것은 주가도 결국은 유가를 따라서 갈 거다. 결국 유가가 선행지표가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43불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바로 못 나온다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정말 노무라 증권이 내년도의 주식의 패닉과 유가 20% 언급한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현재 유가의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가의 하락을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았거든요. 유가가 고점이 거의 77불이었어요. 77불에서 42불 됐으니까 35불이 빠진 거예요. 반토막 난 거죠. 미국장이 26,900에서 반토막 난 13,000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유가 대비로는 지금 안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가의 하락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뭘까요? 주가를 되돌릴 수 있을까? 아직도 공간의 하락폭이 더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오늘 2032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2032가 지지대야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지난번 이 저점에서 십자 도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관들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마저도 미국이 만약에 무너지는 사태가 나온다면 이 버틴 것이 잘한 것일까? 그럼 이걸 버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032부터 얘기했지만 배당락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 빼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32년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일 뭐 1%나 2% 올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일단 2000이 깨지고 내년도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관들이 이렇게 몸부림쳐서 막는 이유,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나올 수 있는 거는 글로벌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이슈가 나올 게 있었다면 미국이 이렇게 빠지지 않죠. 글로벌 이슈는 아니고 지정학적 이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지정학적 이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북한과의 관련 이슈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 이슈가 글로벌을 흔들고 있는 이 악재를 다 덮을 만큼의 호재가 될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걸 다 덮을 거라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로스컷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시장을 추가로 패닉으로 끌어가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많은 걸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 뉴스가 글로벌 이슈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아주 위험한 국면에 도달한 것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를 통해서 오늘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장까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증시 마감일은 28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도 이 날에 맞춰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올해장 새해장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 그리고 상승률이 안 좋았던 종목, 그리고 좋은 수급을 보인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쭉 해보면서 내년도를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초가 공략주들까지 함께 알차게 준비해볼 예정이니까요.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내년 이야기지만 내년에도 많은 사랑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